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평범한 싱글맘 이진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오롯이 받아내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살아온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다가왔죠.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일을 오롯이 혼자서 받아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 반대도 진실이라는 걸 이젠 압니다. 시련 뒤에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친정아버지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민낯을 보며 끝을 맺을 겁니다. 길고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긴 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 단 둘이서의 삶이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공장 일을 하셨는데 손이 늘 거칠고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절 우선으로 해주셨어요. 어릴 때는 그것마저도 야속하다 싶었을 때도 있었어요. 집에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외로움 같은 것들 때문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직장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저를 챙기려고 했다는 걸 안 뒤로는 그런 마음도 싹 사라졌죠. 그 뒤로는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며 철이 좀 일찍 들었어요. 그러던 제가 간호대 입시에 처음 떨어졌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등을 토닥이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투박하고 거칠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재수를 하기는 집안 형편상 힘들 것 같아서 학교를 한 단계 낮춰가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진이야, 아버지가 학원비는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넌 공부만 하거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재수학원 원서를 넣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 출근 전에 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는 걸요. 그것도 제가 우연히 새벽에 물 마시러 나갔다가 아버지가 없는 걸 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시간은 새벽 6시같이 되지 않았고 손은 겨울 새벽바람에 터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저는 아버지 앞에서 합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내어 우시는 걸 제 평생 처음 본 날이었어요. 수고했다 우리 딸.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삶의 가장 따뜻한 문장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등 뒤에서 늘 저를 밀어주시던 분.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만 그렇게 대하신 게 아니었어요. 동네에서도 워낙 인심이 넓고 의리 있기로 소문이 나셔서 이웃집 어르신 병원 모셔드리는 건 기본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신 먹을 것 줄이면서 챙기셨습니다. 명절에 혼자 계신 이웃 어르신들 불러다 같이 밥 드시는 건 매년 있는 일이었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쌀이든 반찬이든 소리 없이 들고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 곁에는 늘 사람이 모였죠. 오래된 직장 동료들, 이웃들, 지역 봉사 모임 분들까지 아버지의 인맥은 조용하지만 넓고 깊었습니다. 어떨 때는 못 모르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없는 집에 남을 왜 돕냐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주변에 잘해놓으면 나 죽고 나서 너 혼자 남더라도 도와줄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염려와 사랑이 강하게 와닿았던 경험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던 거예요.
간호사 일을 시작했을 무렵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제가 결혼하면 아버지 혼자 남게 된다는 걸 알게 되니 더더욱 결혼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에 비관적이던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간호사로 일한 지 3년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지인과 밥 먹는 자리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죠.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무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른들한테 깍듯이 인사를 잘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한번 만나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만나는 동안 남편은 아버지한테 명절마다 빠짐없이 연락했고 생신 때는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일 못하게 된 아버지를 제가 좀 보살핀다고 해도 문제 생길 것 없다고도 생각했고요. 결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둘이서 아버지에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자신이 자주 가시던 허름한 국밥집에 가셨어요. 비싼 데 갈 필요 없어. 거기가 제일 맛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며 국밥 2그릇을 시키셨고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남편 손을 한번 꽉 쥐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아버지가 모은 돈 2천만 원이었죠. 자네, 내가 가진 게 변변치 않아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우리 진이 힘들 때 곁에만 있어줘. 그것만 해줘도 내가 자네한테 참 고마울 것 같아. 내 인생에 딸 하나밖에 없거든. 이젠 자네가 내 아들이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이 살짝 붉어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결혼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이후로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셨어요. 명절 때마다 사위 몫을 가장 먼저 챙기셨고 집에 오면 자신이 드시려고 아껴둔 과일을 꺼내주셨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음 날 자신 지인 중 그 업계에 아는 분께 전화를 넣어 도움을 주신 적도 있었어요. 지인이 남편한테 직접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그 장인어른 아시는 분이라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지? 아버지가 신경 써주신 건가 봐. 말씀도 안 하시고 엮어주신 걸 보면 당신 걱정 많이 하셨나 보다. 남편은 그때 잠깐 얼굴이 붉어지면서 조용히 감사하다고 전해줘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사위를 진짜 아들처럼 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힌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제 마음에 쏙 들었던 남편에게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는 결혼한 상태였는데 우리 집에 오는 빈도가 점점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가끔 밥이나 먹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엔 주말마다 와서 냉장고를 열고 소파에 누워있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제가 장을 받아 놓으면 시누이가 와서 집어먹고 가는 일이 반복됐고 한 번은 제가 아껴뒀던 음식이 없어지기도 했죠. 그때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거? 그 누나가 좋아하는 거라서 좀 챙겨줬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도 그거 오늘 먹으려고 챙겨놓은 건데. 제가 서운한 듯 말하니 남편이 핀잔을 주듯 그러더군요. 그걸 꼭 물어봐야 해? 우리 누나잖아. 뭘 그런 것 가지고 예민하게 굴어. 아니 당신이 누나 챙겨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째째하다며 마음을 곱게 쓰라는 말을 하며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도 많았어요. 이사갈 동네를 정할 때도 차를 바꿀 때도 심지어 아이 학원을 결정할 때도 남편은 꼭 시누이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제 의견은 이미 결정된 뒤에 통보를 받는 형식이었어요.
어느 날 소윤이 학원 문제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말을 툭 던졌습니다. 누나가 그 학원 별로래. 다른 데 알아봐. 뭐? 아니 형님이 왜 우리 애 학원을 결정해? 내가 직접 알아보고 고른 거라고 했잖아. 누나도 애 키워봤잖아. 경험자 말이 더 낫지. 그래서 형님 애가 무슨 대학 갔는데?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학원에 다닌 것이 무색하게도 형님의 아이들은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남편을 공격하고 싶진 않았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짬을 내서 발품 팔아 알아본 게 시누이 한마디에 뒤집히는 구조가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이상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통장 내역을 보다가 매달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생활비 계좌였어요. 남편이 주로 관리했기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처음엔 얼버무리다가 결국 시누이한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형님한테 돈 보내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누나가 어렵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잖아.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줘.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 살림에서 나가는 돈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보내는 게 문제라는 거지. 정말 이번 한 번만 빌려준 거야? 제가 이렇게 의심할 말을 한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한두 번은 제가 잘못 봤거나 계산을 잘못했다고 넘긴 적도 있었어요. 몇 번 되긴 했지. 설마 우리 결혼 초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지?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결혼 직후부터 쭉 시누이에게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우리 결혼 생활 내내 이 돈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21번 고르고 다시 물었어요. 생활비 통장에서 쭉 이 돈이 나갔다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 누나한테 돈 좀 보내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예민한 게 아니라 이건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 문제야. 숨긴 게 문제라고. 형제간에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야? 진짜. 당신네 아버지는 도와줘도 되고 내 누나는 왜 도와주면 안 되는데? 아버지를 도와준 적도 몇 번 있지만 그건 생활비 통장이 아닌 제 월급에서 충당해서 보내드린 거였어요. 그치만 시누이는 달랐죠. 멀쩡히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남편이 생활비를 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그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때 솔직히 남편에게 실망했어요.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생활비 통장에서 돈 끌어다 우리 아버지 도와준 적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비 통장에서 돈 빼서 형님 챙겨주지 마. 당신이 그러면 나도 똑같은 금액 생활비 통장에서 뽑아다 아버지 줘버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때 이후로 남편도 자제하기 시작했죠. 서윤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 봄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시던 분이라 바로 받았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검진해서 뭔가 걸렸다고 큰 병원에서 다시 보자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 달려간 큰 병원 결과는 위암 3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니 암 3기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단순히 많이 아프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해야 하는 단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 울다가 세수를 하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위암이래. 3기라고. 그래? 그럼 치료는? 몰라. 일단 치료는 할 건데. 근데 요즘 의술이 많이 좋아졌잖아. 장인어른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셨고 하시니까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여보,
당신 나랑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어? 그 다음 주에 치료 방향 상담이 있는데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가겠어. 다음 주? 아, 요즘 회사가 좀 바쁜데. 상황 봐야 할 것 같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아프셨는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딸 서윤이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외할아버지 아프시다며 우리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아빠가 시간 나면 한번 가볼게. 언제? 그건 좀 봐야지. 아빠가 요즘 바빠. 서윤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서윤이한테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줬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희 아버지를 애틋하게 생각했다면 아프다는 말 듣는 즉시 병원에 가자고 했겠죠.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저는 쉬는 날이면 거의 다 아버지 병원으로 갔어요. 치료 일정 조율, 투약 관리, 식이요법까지 제가 간호사다 보니 제가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직접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올 때마다 "아이, 바쁜데 안 와도 된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 제가 오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표정으로 다 드러났어요. 남편은 그 사이 병원에 한 번 왔어요. 딱 2번. 그마저도 30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건강해지셔야죠 아버님" 하고 웃었지만 병실 밖을 나서면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다른 데 신경 쓰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남편한테도 오느라 수고했다며 자신의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가슴 아파요. 그러다 아버지 2번째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리 2주 전부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수술은 좀 커.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야 하니까 그날은 꼭 같이 가자. 알았어, 맞춰볼게. 그러고도 마음이 불안해져 수술 일주일 전에 다시 확인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잊지 않았지? 알아, 가야지. 수술 전날 밤에 또 확인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출발할 거야? 그게 당신 혼자 가면 안 될까? 누나가 이사 날짜가 그날이래. 나 말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저는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2주 전부터 말했는데 알아 하면서 대답해놓고 수술 전날 밤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내일이 아버지 수술 날이잖아. 이사는 날짜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 수술은 당신이 옆에 있으면 되잖아. 당신 간호사잖아. 내가 간호사라서 아버지 혼자 있어도 된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내가 마구잡이로 싫대? 당신한테 아버지 하나뿐인데 나도 우리 누나가 내 유일한 가족이야. 아니, 솔직히 막말로 형님 이사할 때 형님이 짐 옮겨? 이삿짐 센터가 다 해주잖아. 근데 무슨 당신까지 필요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그 이사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수술은 안 간다고? 남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알았어. 됐어, 그냥 오지 마. 나 혼자 있을게. 저는 그 말을 차갑게 내뱉고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핸드폰에 시누이 이사 돕고 있다는 남편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와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새 집에서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과 함께요.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조용히 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수술실에서 나오신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사위는? 오늘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천장을 보시다가 그냥 눈을 감으셨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실망인지 체념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동안에도 시누이는 우리 집에 자주 왔습니다. 제가 병원 갔다 와서 지쳐 들어오면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남편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제가 아침에 사다 놓은 반찬들이 절반 없어진 채 빈 그릇만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냉장고를 열면 제가 아버지 드리려고 따로 챙겨둔 음식이 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면 매번 같은 대답이었어요. 아니, 누나가 왔다가 맛있다고 챙겨간 거야. 아버지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잖아.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 냉장고에 그냥 있던 거잖아.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신경 쓰인 건 제가 집을 들어오면 두 남매가 동시에 조용해지는 거였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면 둘이서 하던 대화가 딱 멈추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게 분명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 에너지를 아버지한테 써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가 학교 다녀오더니 저한테 살짝 귓속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랑 고모가 내 방에서 뭔가 얘기하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얘기 뚝 끊더라. 내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 이상한 거 아니지? 이상한 거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엄마, 근데 고모 왜 자꾸 우리 집에 와? 외할아버지 아프신데 엄마 힘들잖아. 그 말을 하는 서윤이 눈빛이 맑고 또렷했어요. 12살짜리 아이도 아는 걸 남편은 못 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우리 집에 온 날짜, 남편이 시누이 계좌로 보낸 금액,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중 제가 들은 단편들 다 기록했어요. 언젠가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입원하신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병원에 더 자주 갔고 쉬는 날은 아예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이웃 환자분들을 챙기셨어요. 같은 병실에 아드님이 멀리 사신다는 어르신한테 자신이 드시려던 과일을 넘기시고 간호사한테 저 어르신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셨다는 걸 간호사분이 제게 귀뜸해 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복도에서 혼자 잠깐 울었어요. 아파서 누워 계시면서도 그러신 분이었으니까요. 임종 사흘 전에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이야, 아버지 죽고 나면 서랍 제일 밑에 봉투 하나 있다. 나중에 꼭 봐라. 알았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더 사실 거예요. 봐야 할 게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잊어버리지 마. 알겠어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진이야. 네, 아버지. 고생 많이 했다. 아버지가 많이 못해줬는데.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못해준 게 없으신 분이 못해줬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날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외할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저 왔어요. 서윤이. 아버지는 서윤이를 보시고 아주 천천히 웃으셨어요. 서윤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고 잠을 주무셨어요. 그리고 서윤이를 만날 그날 저녁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순간에도 남편은 없었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시간이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많이 힘들었겠다 였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기엔 제 영혼이 너무 무너져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내내 어색하게 겉돌았어요. 저는 조문객 맞이하고 절차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남편이 조의금 봉투 쪽에 계속 눈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오신 인맥 덕분에 조문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직장 동료들, 이웃분들, 지역 봉사 모임 분들, 예전에 아버지가 밥을 사주고 손을 잡아주셨던 분들까지 3일 내내 문이 닫히질 않았습니다. 조문 오신 분들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싶어서요. 그에 따라 조의금 금액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그 봉투들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지금도 선합니다. 장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몸이 거의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잔 데다 조문객 응대까지 하다 보니 몸이 버텨주질 않았어요. 아버지 인맥이 워낙 넓으셨던 터라 조문객이 끊이질 않았고 조의금 봉투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쌓였습니다. 평생을 남한테 베풀고 사신 분이라 그 마음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어요. 3일 내내 사람이 가득했고 저는 그 한 명 한 명을 맞이하고 배웅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조의금이 꽤 모였는데 전 그걸 관리할 정신이 없었어요. 봉투를 챙기다가 손이 자꾸 떨려서 숫자를 세는 것도 잘 안 됐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조의금은 내가 관리할게. 당신은 지금 그거 신경 쓸 상태가 아니잖아.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어떻게 하겠나 싶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그 돈 갖고 뭘 하겠냐고. 그 정도 선은 지키는 사람이겠거니 믿었습니다. 그게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알았어. 당신한테 맡길 테니 잘 챙겨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 말 하나를 붙잡았던 거였는데 그게 제 실수였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으니까. 장례를 모두 마치고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러 남편과 함께 아버지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소파에 앉자마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던 아버지가 없다는 게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앉으시던 자리, 주무시던 방, 즐겨 드시던 음식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몸은 쓰러질 것 같은데 눈물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옆에 앉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있잖아. 그 누나가 갑자기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대. 저는 그 말이 어디로 이어지는 건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설마 싶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돈? 조의금. 그 누나가 딱 3달만 쓰겠다는데 어쩌냐. 남도 아니고 내 누나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 가족이 나뿐인데. 남편은 말해놓고도 민망한지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이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3달이면 돌려준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 매형 몰래 필요한 곳이 있다는데 조의금이 2천만 원 넘게 들어왔는데 얼마를 빌려줬다는 건데? 남편이 잠깐 눈을 피했어요. 전부.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아버지와 인연 맺고 살아오신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마음을 담아 내민 봉투들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없어진 거였어요. 장례 끝나고 집 온 날, 바로 그날 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누구 돈인지는 알고 있어? 아니, 무슨 돈인지는 알고 있는 거야? 아이, 갚는다잖아. 아이, 가족끼리 잠깐 융통하는 건데 뭐 어때서 그래? 남편은 가볍다 못해 날아갈 것 같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의금이야. 아버지가 평생 사람들한테 베풀고 사신 증거로 들어온 돈이라고. 그걸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당신 누나한테 다 줘버렸어? 내 허락도 안 받고? 아이, 그거야 당신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판단한 거지. 아, 나도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판단해? 그 돈이 내 아버지 돈인데 내 허락도 없이 당신이 판단할 수 있어?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뭘 날 생각해서 그런 건데? 나한테 말하면 안 줄 거 뻔하니까 나 몰래 먼저 줘버린 거겠지? 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갚는다잖아. 3달 뒤에 온전히 다 돌아온다는 보장 있어? 형님이 돈 갖고 뭘 하려는 건지는 알고 있고? 아이, 그건 잘 모르는데. 아이, 굴려보겠다고.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온몸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장례를 마치고 막 집문에 들어서는 때에 남편은 저를 터지게 만들었어요. 당신 미쳤어? 제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줄. 그게 무슨 돈인 줄 알고 네 맘대로 갖다 써?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흘이야. 사흘! 장례 끝나고 집 들어오는 날 바로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들어야 해? 그 돈이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낸 건지 알아? 아버지 평생의 인연이 담긴 돈이라고. 아, 야, 왜 소리를 질러? 갚는다잖아. 갚긴 뭘 갚아? 딱 봐도 주식이나 코인이잖아.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이라도 있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아버지 돈을 네 누나한테 줘버리고 지금 나한테 갚는다고 하면 끝이야? 아, 누나가 남이야? 내 가족이잖아. 아, 너야말로 이기적인 거 아니야? 형제간에 돕는 것도 못하냐고. 지금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한 거야? 아, 그래. 아, 누나가 힘들다는데 도와주지도 말라고? 우리 누나가 네 눈에는 그 돈 가치도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뺨을 후려쳤어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뺨을 감싸주고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기적이란 단어는 내가 아니라 너한테 어울리는 단어지. 아버지 조의금이 무슨 공공재야? 네 누나가 힘들다고 하면 내 아버지 돈이라도 다 갖다 주는 게 당신한텐 당연한 거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어딜 남의 돈으로 네 가족 배불리는 짓을 해?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살던 이 집에 남편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혼이란 단어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과 집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냉전 중이었어요. 얼굴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가 있으니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의 핸드폰 때문에 의심이 증폭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알림이 떴는데 발신인이 낯선 이름이었거든요. 내용 일부가 미리 보기로 보였는데 입금 확인, 수익률, 다음 달 배당 같은 단어들이 눈에 걸렸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조용히 남편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최근 들어 부쩍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잦아졌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들어오면 목소리를 낮추거나 자리를 피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이름으로 된 오픈 채팅방 링크를 시누이가 공유한 흔적을 발견한 건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태블릿에 로그인이 풀리지 않은 카카오톡 계정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신우이와 나눈 대화를 보게 됐어요. 신우이가 특정 코인 투자 모임을 소개하면서 보낸 링크가 있었고 그 아래에 남편이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누나, 와이프 조의금 받은 거 거기 넣은 거야? 딱 3달만. 수익 나면 바로 뺄게. 저는 그 대화를 화면으로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조의금의 행방을 확인했으니까요. 코인 투자 모임, 제도권 금융도 아니고 원금 보장도 없고 그냥 아는 사람 따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그 모임을 신우이가 소개했고 거기에 아버지 조의금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 진이에요. 저희 아버지 조의금 코인 투자 모임에 넣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진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3달 안에 빼면 돼. 수익도 꽤 나는 데야.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보지 말고 더 큰 걸 생각해야지. 조의금이라고 묵혀두면 뭐가 나와? 이럴 땐 공격적인 투자가 답이야. 수익이 나는 데면 형님 돈을 넣으셨어야죠. 왜 제 아버지 조의금을 그런 데다 넣는 건데요? 다 필요 없고 그 돈 돌려주세요. 애초에 제가 허락도 안 한 돈이에요. 동생이 괜찮다고 빌려준 돈인데 내가 왜 갚아? 그리고 갚더라도 내가 동생한테 갚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돈 들고 나른 것도 아니고 잠깐 굴리는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저는 그 순간 21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형님, 지금 본인이 하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아버지 조의금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형님 동생이 허락도 없이 가져간 돈이라고요. 그 피 같은 돈을 코인에 넣었다는데 제가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3달 안에 빼면 된다고요? 원금이 보장될지 안 될지 형님이 어떻게 장담하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 유난이야? 잠깐 굴리는 거라고. 당연히 유난이죠. 제 아버지 돈인데. 왜 남의 돈으로 이 지랄을 하냐고.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날 조의금 챙겨서 코인에 처박은 게 잠깐 굴리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요? 아버지가 평생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손잡아주고 살아오신 덕에 들어온 돈이에요. 그게 코인판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 진짜 왜 이래. 재현아, 네 와이프랑 얘기 좀 해. 난 대화가 안 통해서 못하겠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누나가 갚는다잖아. 대체 왜 전화해서 사람을 들들 볶아? 말하더라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네가 함부로 내 아버지 돈 남한테 줬으니까 너한테 말해야 하는 게 맞지. 근데 너 이 며칠간 나 피해 다니지 않았어? 이야기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피했잖아. 피하긴 누가 피했다고 그래. 그리고 나랑 누나 한번 믿어봐. 혹시라도 돈 잘못되면 내가 당신한테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믿어? 믿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봐. 결혼하고 나서 당신 누나 믿어서 된 일이 뭐가 있어. 항상 나만 손해보고 끝났지. 그리고 어차피 돌려줄 돈이면 지금 당장 당신이 돈 바꿔서라도 돌려줘. 그 돈은 절대로 남한테 줄 돈 아니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경로로 신우이 주변 상황을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신우이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곧 놀라운 결과를 받게 됐죠. 신우이가 유부남과 오래 사귀어 왔고 그 남자 부인이 신우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조의금이 모두 코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절반은 그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합의금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코인의 절반, 불륜 합의금의 절반, 아버지가 평생 쌓아오신 것들이 그따위 일을 해결하느라 쓰였다는 거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당장 터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펜은 좀 더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조사 사실은 제 이혼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죠. 솔직히 아이 때문에 이혼은 정말 최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조의금을 그딴 식으로 제 허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남편과 그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불륜 합의금과 코인에 쓴 시누이에게 최악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제가 가진 기록들, 남편이 시누이에게 보낸 금액 내역, 조의금 처리 과정, 남편이 내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까지 다 넘겼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으시네요. 유책 배우자 입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통보하듯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 남편은 처음에 피식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또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지? 아니, 이번엔 이성적으로 하는 말인데. 벌써 난 변호사 선임했어. 서류 준비 중이야. 순식간에 능글맞던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변호사? 지금 진짜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럼 진심이지 가짜겠어? 이번 일로 내가 한 말 중에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어. 당신이 안 믿은 거지. 야,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거야? 내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협의 안 되면 조정 가고 조정 안 되면 소송 가면 돼. 난 이번엔 무조건 끝낼 거야. 당신이랑 관계 이런 식으로는 더는 못 살아.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진짜야? 서윤이 생각 안 해? 애가 아빠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네가 아빠다운 짓을 한 적은 있어? 외할아버지 조의금을 고모가 코인하는데 다 줬다고 하면 있던 정도 떨어질 텐데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친권이랑 양육권은 내가 다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야, 서윤이 내 딸이기도 해. 왜 다 네 맘대로야? 이제까지 네 맘대로 실컷 했잖아. 내 허락 없이 우리 아버지 조의금에 손댄 것만 해도 선 넘었는데 나라고 내 맘대로 못할 이유는 뭐야? 위자료랑 양육비나 준비해. 법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싹 다 받아갈 거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남편이 시누이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뭐라고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얼마 뒤 시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야, 진이야. 애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무슨 이혼이야. 요즘 세상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동생이 다른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이혼 사유조차 안 돼. 형님 입장에선 이게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 동생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처자식 밥을 굶긴 것도 아닌데 무슨 이혼이야. 형님, 와이프 돈에 함부로 손대는 것도 이혼 사유예요. 그것도 하나뿐인 가족이 남긴 조의금을 홀라당 가져가 버리는 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돈에 손을 대요? 그거는 갚겠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 얘기야? 이제 막 그 돈 가져간 지 석 달째네요. 그래서 수익 내고 털고 나왔어요? 그제서야 시누이가 입을 닥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은 멀쩡한 가정을 깨는 게 그렇게 쉬워? 누가 들으면 내가 깨는 줄 알겠네. 야, 이 가정은 네가 깨는 거야. 멀쩡하게 잘 있던 가정, 네 누나랑 네가 다 깨놨다고. 내가 꾸역꾸역 참아가며 살았는데 결국엔 사고 쳤잖아. 와, 진짜 집요하다, 집요해.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형님,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님하고도 법적으로 얽힌 부분이 있으면 다 깔끔하게 처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조의금이 단순히 코인에만 쓰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 말에 그제야 시누이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겠죠. 시누이는 제 눈치를 보더니 제가 뭔가 아나 모르나 확인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알려줄 생각 없었어요. 남편 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렇게 이혼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히기 며칠 전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 말 있어. 집으로 와. 당신 누나도 불러서 같이 와. 남편의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같이 살곤 있었지만 얼굴은 맞대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 아이도 이미 남편과 제 사이가 박살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왜? 또 뭐야? 무슨 일인데? 와보면 알아. 그리고 말하는데 무척 중요한 일이야. 그날 남편이 시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누이는 들어오면서도 기선을 잡으려는 듯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이제 와서 이혼하려니 좀 아깝지? 그러게 왜 이혼하자고 했어? 이혼 취소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혼 취소라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네요. 오늘 부른 건 당연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른 거고요. 뭔데 그렇게 거창해? 무슨 폭탄이라도 터뜨릴 것처럼 굴어? 사람 불러놓고? 저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형님한테 준 조의금이 코인에 다 들어간 거라고 알고 있지? 근데 그거 아니더라. 당신은 나머지 조의금이 어디 갔는지 알아? 뭐? 나한텐 전에 코인 투자한다고 절반은 코인이 맞아. 나머지 절반은 아니더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야 잠깐만, 나랑 따로 이야기 좀. 전 그 말을 들어주고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형님이 불륜 상대 남자 부인한테 위자료 소송당해서 합의금으로 쓴 거야? 시누이가 확 굳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멍하니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유부남이랑 오래 만났다네? 그 남자 부인이 형님 상대로 소송 냈고 합의금 보내라고 했다더라고. 그걸 우리 아버지 조의금으로 냈더라고. 내가 다 확인했어. 남편이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누나, 이게 사실이야? 시누이가 발끈했습니다. 야, 어디서 들은 건진 모르겠는데 재현아, 이 여자가 나 모함하는 거야. 무시해. 그런 일 없어. 형님, 소송 기록은 공개 열람이 돼요. 제가 헛소리하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시면 알 수 있어요. 시누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나, 진짜야 아니야? 나한테 똑바로 말해. 시누이가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내뱉었어요. 그 남자가 먼저 접근한 거야. 내가 꼬신 게 아니라고. 그게 지금 중요해? 유부남이랑 만난 게 잘못이지. 그것도 들켜서 소송까지 당한 걸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네가 알면 난리칠 게 뻔한데 말을 어떡해? 그리고 그게 지금 무슨 문제야? 어차피 해결됐잖아. 해결이 됐어? 전혀 해결 안 됐잖아. 내가 지금 와이프한테 돌려줘야 할 돈 중에 절반이 돌아오지 못하는 돈인데 누나가 그 돈 책임질 거야? 분할로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수익 나면 그런 건 한 방에 갚는다고. 갚아? 수익률 반토막 난 코인에 절반 다 박아놨는데 뭘로 갚아? 그럼 난 와이프한테 어떻게 갚아야 하는 건데?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면 네가 먼저 갚아주면 내가 그 뒤에 돈 마련해 줄 테니까. 미쳤어? 난 절대 돈 안 빌릴 거야. 돈 마련하려면 누나가 마련하던지. 돈 없으면 매형한테 이야기해서라도 돈 내놔. 시누이가 갑자기 저한테 화살을 돌렸어요. 야 진이야, 이게 다 네가 이혼하겠다고 드세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좀 조용히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죠. 제가 조용히 살았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거라고요? 아니요. 언제가 됐든 전 이혼했을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터져서 제가 참지 못한 건 맞지만 그 전에 있던 일들도 평범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불륜 저지른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유부남 만나라고 등 떠밀기라도 했어요? 야, 그건... 그리고 형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화살 돌리실 처지예요? 제가 수 틀리면 아주버님한테 다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는 계신 거 맞죠?
전 그 돈 못 받으면 아주버님한테 말할 생각이에요. 형님 상황.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이 신우이를 노려봤습니다. 누나 진짜 미친 거야? 그냥 코인에 썼으면 다 해결됐을 일이잖아. 뭐가 해결돼? 내가 소송 당한 거 남편이 알아봐라. 이혼 당하면 나 완전 개털되는 거라고. 두 남매가 고함을 질러댔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자, 앞으로 연락은 법률 대리인 통해서 해줘. 오늘 할 말은 다 했어. 둘이서 오붓하게 이야기 나눠.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 싸우는 소리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함께 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처음에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져간 기록들, 남편이 결혼 기간 내내 신우이에게 보낸 금액 내역, 조의금 무단 처리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걸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다 제출되면서 협상 구도가 바뀌었어요. 최종 합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위자료가 상당액 인정됐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제가 받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남편은 그 아파트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와 조의금을 상기하는 방식으로 처리됐고, 서윤이 양육비는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강제 이행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야 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이 신우이에게 유출한 금액도 일부 재산 분할에 반영이 됐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두신 분은 드물어요. 덕분에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오셨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던 날, 저는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서랍 제일 밑을 열었어요.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공증된 문서였고 하나는 편지였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읽다가 저는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사위 앞으로 마련해 두신 재산이 있었는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죽음 전이나 직후에 이혼이 성립될 경우 해당 재산은 손녀 박서윤에게 전액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증까지 받아두신 거였습니다. 재산의 내용이 상당했어요. 아버지가 퇴직 후 조금씩 모아두신 적금과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처분하신 작은 토지 매각 대금 일부가 따로 묶여 있었습니다. 소박하게 사시던 분이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받았다면 허덕이고 있던 경제적 상황에 꽤 큰 숨통이 됐을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위 앞으로 써두셨지만 처음부터 그 조건을 달아두셨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보고 무너져서 울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개떡 같아서 더 슬펐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공증 서류를 직접 챙겨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살던 집에서 나가 원룸을 빌려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봉투를 들고 나타나자 눈이 커졌어요. 뭐야 갑자기? 읽어봐. 남편이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빠르게 훑어보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야? 공증 서류야. 진짜지. 남편이 서류를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아버님이 이걸 다 준비해 두셨어? 나한테 이렇게 크게 남겨두신 거야? 남겨두신 건데 조건이 있었던 거지. 읽었잖아. 남편이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눈이 붉어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날 이렇게 생각해 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저기 이걸 봤으니 말인데 우리 이혼 없었던 걸로 하면 안 될까?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당신을 걱정하신 걸 보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당신 곁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이혼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지만 그 머릿속엔 공증서류 속 내용이 어른거리고 있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해준 것이 감동이어서가 아니라 그 재산이 아깝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걸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당신 곁에 있다가 내가 망가진 거야. 당신 곁에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지금도 몰라? 진이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우리 이러면 안 돼. 그 장인어른 조의금 갖다가 정신 나간 네 누나한테 갖다 바친 건 너야. 그리고 아버지 재산 아까워서 그러는 거면 솔직하게 아깝다고 해. 아버지가 걱정하신 게 감동이었으면 진작에 그렇게 살았어야지. 제발 가슴팍에 양심 좀 달고 살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은 이미 서윤이 통장으로 들어갔어. 아버지가 서윤이한테 주신 거야.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저는 탁자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서윤이를 면접 교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서윤이가 혼자 가기 싫다고 같이 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아주 좋은 걸 보고 왔어요. 남편이 서윤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을 갔거든요. 저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서윤이가 저랑 떨어지기 싫어서 일부러 거기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신우이는 제가 있는지 모르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야,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큰일 났어. 투자한 곳이 사기래. 신우이가 울면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더군요. 솔직히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수상한 곳이었으니까요. 결국 투자 전액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죠. 저는 듣고도 웃었어요. 그 돈은 이미 제 손에 들어왔잖아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그 돈도 아파트 지분으로 돌려받았으니까요. 이제 그 돈은 남편 돈으로 바뀐 거였으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남편이었죠. 뭐?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내가 와이프한테 미리 갚아둔 돈이야. 그거 내 돈이야. 신우이가 울면서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나도 잃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왜 나한테 그래? 피해자? 누나가 먼저 넣자고 한 거잖아. 진이 조이금 자기가 굴려보겠다고 가져가게 누군데. 그 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돈 어떻게 할 거냐고. 나도 모르지. 없어진 거 어떡해. 일단 나부터 좀 도와줘. 난 거기에 적금까지 다 넣었는데 우리 남편 알면. 도와줘? 도와줄 돈이 어딨어. 나 지금 재산 분할에 양육비까지 나가는데 뭘로 도와줘? 너 때문에 다 잃고 원룸 사는 거 알고도 지금 이래? 네가 누나야 원수지? 나 때문에? 네가 알아서 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 누나 때문에. 내 인생 어떡할 거야? 지금 그 돈 못 갚으면 나 당장 매형한테 갈 거야. 코인 사기로 돈을 날린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한 남편은 결국 신우이 남편을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불륜 위자료 소송으로 받아간 돈을 돌려받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 중인 신우이의 남편이 그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신우이 남편이 당시 불륜 정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게 됐고 거기에 코인에 가정돈을 박아넣은 사실까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줄줄이 드러나서 이혼 소송에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신우이는 남편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았어요. 재산 분쟁을 하면서 코인의 가정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투자한 사실이 입증되면서
시누이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나오게 됐습니다. 불륜, 공동재산 무단 처분, 사기 투자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들었을 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마냥 개운하더군요. 지금 저는 서윤이와 둘이 삽니다. 아침에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조용하고 평화로운지, 결혼 생활 내내 이런 아침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이제야 실감합니다. 서윤이는 씩씩하게 잘 크고 있고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은 서윤이 명의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서윤이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한 푼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뒀죠. 남편은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옵니다. 면접 교섭 때 가끔 마주치지만 저는 길게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할 말이 없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가르쳐주는 건 결국 당신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대우를 참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